자, 이제 고려 시대 볼게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보건행정 역사에서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일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우선 고려 시대 같은 경우도 전염병이 창궐했었죠. 전염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도 없었고 보건의료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창궐이 가장 심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1혼적인 질병관,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제사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 이 시기에 보건기관이 쭉 설치가 되고요. 그 보건기관이 결국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연계가 쭉 된다. 보건기관을 보시면 먼저 상약국과 상의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제와 의수를 담당했던 상약국, 상의국, 왕실 의료를 담당했었고,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뭐죠? 그 허준이라던가 대장금 보면 맨날 나오는 게 왕실 의료 누가 해요? 내의원. 그렇죠. 나는 뭐 내의원의 의관이어서 내의원 시험 보러 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상약국, 상의국,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내의원이 됐었고, 해민국, 그래서 서민 의료를 담당했던 게 해민국이에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이름이 비슷하게 가죠. 해민서로 넘어갔었고, 해민국은 서민 의료를 주로 담당했다. 대비원이 있는데 대비원을 동서대비원이라고도 해요. 왜 동서대비원이냐면은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이렇게 뒀기 때문에 동서대비원이고요. 이 대비원의 가장 주요 업무는 전염병 환자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염병 환자가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대비원에 다 모아놓는 거죠. 주로 담당을 했었고, 전염병이 없을 때 그럼 뭘 하냐? 빈민구료. 빈민구료 업무도 했어요. 그래서 의식을 공급하거나 의약 제공하거나 이런 업무도 했죠. 그래서 이 대비원에서의 가장 주요 업무는 전염병 환자 담당이지만 빈민구료 업무도 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고, 태의감이라는 곳은 의약관청이었어요. 의약관청,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전의감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고, 5번에 제위보는 빈민이라던가 행여 환자 구호, 질병치료, 우리가 요즘 보면 도립병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민이라던가, 그러니까 도립병원이라기보다는 어디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고 보람의 병원이 있어요. 같은 서울대 병원이거든요. 근데 보람의 병원은 이제 시립병원이다 보니 국립병원이죠. 그래서 행여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행여 환자들 같은 경우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많아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다 돌아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2년씩은 다 보람의 병원에 와서 일하고 가요. 간호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위보는 빈민, 행여 환자의 구호와 질병을 주로 담당했다. 질병치료.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재생원이겠죠. 의학원은 의학교육 담당을 했었고요. 나머지 내용들, 약점에서는 의학 담당 보건소 기능을 했었다라는 거. 상식국, 대자원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요하게 출제가 되는 게 상약국, 해민국, 대비원, 제위보, 이 네 가지가 가장 잘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대로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보면은 조선시대는 전염병이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였어요. 이제 인구수도 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주요한 건강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장티푸스라던가 천연두, 성홍열, 콜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돌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항상 이 전염병이 돌고 국가가 질병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인력이 줄어들어요. 노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두창 전염병들이 만연했다. 이 시기에는 인쇄, 출판이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뭐로 이어지느냐, 보건의서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최초의 서양 의학이 도입이 됐죠. 조선 후기 때 1894년 정도에 조선 후기에 선교사에 의해서 서양 의학이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주요 내용은 태종시대 때 의녀제도가 생겨나게 됐죠. 재생원에 근무하는 의녀제도. 그래서 의녀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자,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어요. 근데 조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고 요즘 영화 보니까 해적 보니까 그거를 되게 코믹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영화를 못 보겠지만 그게 나오는데 이성계가 이제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들여오죠.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남녀가 유별한데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죠. 남녀가 유별하다 보니까 부녀자들의 치료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의녀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의녀제도가 태종 때 생겨났고요. 세종대왕 때는 법의학이 창설이 됐었고 한의방이 정리가 됐고 향약도 발달했었다. 주요 의서들 향약 집성방이라던가 의방유치, 동의보감 등이 의서가 만들어졌고 마가 회통에 보면 정약용에 의해서 마진, 홍역에 대한 기술이 있었고요. 이 시기가 바로 영국에서 그 제너가 우두종두법 개발했던 시기랑 맞물려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은 홍역이 그러니까 그 마진 뭐 이렇게 이런 전염병들이 그 시기에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을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중요한 거는 보건기관, 우리가 보건행정기관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조선시대의 보건행정기관을 보면요. 전의감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허준, 대장금 보면은 그 허준이나 대장금이 의과고시를 보고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게 전의감이에요. 전의감에서 의과고시를 보고 그리고 통과하고 나면 거기서 교육을 받게 돼요. 그게 전의감. 그래서 그 고려시대 태의감에서 전의감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내의원, 왕실 의료를 담당한다고 했어요. 내의원의 어의가 왕의 치료를 담당을 했었죠. 조선 그 고려시대 상약국 상의국이 이 내의원으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민서 서민의료 담당한다. 고려시대 해민국이었고요. 조선시대 해민서로 넘어왔고 자, 활인서가 전염병 환자를 담당한다. 우리 고려시대는 대비원, 동서대비원이라고 했었고 대비원, 활인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활인서도 동활인서, 서활인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지역에 뒀었고 전염병 환자 담당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빈민구류, 빈민구제도 같이 했겠죠. 전향사라는 곳에는 예주 산하의 의학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개념이고 주로 종묘 제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었고요. 재생원, 빈민치료, 미아보호 그래서 재위보가 그대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네 가지 그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내용들 같이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몇 번 보시고 그다음 몇 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몇 번 자꾸 보다 보면은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랑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드라마 저는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도 봐요. 되게 원래 그게 2002년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봐요. 되게 신기하죠. 대사까지 외울 만큼 봤어요. 심지어는 그거를 보다 보면은 딴 일을 못해서 파일을 다 지웠다가 또 너무 보고 싶어서 보고 근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삶에 대한 이제 도움도 되게 많이 되지만 이런 보건의료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 이제 대장금 얘기를 쭉 해드리면은 대장금이 궁녀였어요. 근데 억울하게 그 영모죄를 쓰고 추방당했어요. 제주도로 쫓겨났어요. 근데 다시 궁으로 가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없는데 봤더니 의녀가 되면은 의녀가 돼서 능력이 있으면은 내의원의 의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의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제주 해민서죠. 지역 관할. 그래서 제주에 있다가 이제 뽑혀요. 전의감에 가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을 붙었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합격을 해서 내의원의 의녀로 됐어요. 성적이 좋아서. 그리고 성적이 나쁜 사람들은 지역 해민서로 보내요. 관할 해민서로 보내고 그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위 몇 프로만 내의원에 남겨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왕실이니까. 그래서 내의원에 남겼는데 이 장금이가 너무너무 싫은 그 이제 원수들이 있잖아요. 쫓아내야 되니까 또 막 이렇게 방법을 찾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그 왕실에서 내의원에서 장금이를 파견을 보내요. 저기 가서 활인서에 가서 뭐 이제 담당을 해라. 가서 전염병 치료를 막 하고 하다가
쫓겨날 뻔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아내기 위해서 해민서로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대장금이 나중에는 이제 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해민서로 가겠습니다 해요. 왜냐하면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실에서는 왕족들만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공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민서로 가서 서민 의료를 담당하다가 전염병이 크게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금이가 그 전염병 환자들을 활인서로 다 모아요. 전염병 담당하니까 활인서에 다 모여서 동활인서에다가 그 전염병 환자들을 다 모아놓고 전염병 예방 대책을 해요. 그때 창궐했던 전염병이 2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드라마 안에 쭉 나와요. 그래서 다 이제 아시겠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실 고려시대에서 넘어오는 이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울 거고요. 뭐 다음 중 고려시대의 무슨 기간, 고려시대의 보건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하고, 실제 했던 업무를 조선시대 전염병 환자를 담당했던 보건행정기관은 해놓고 활인서, 대비원, 해민국, 해민서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출제가 되지만 이 안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었다는 건 그러니까 반드시 쉽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6번으로 넘어가서 조선 후기 복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서양 문물, 서양 의학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879년에 지석영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두법을 배워오죠. 종두법을 배워서 한국에서 최초로 종두를 실시를 해요. 종두 실시했는데 1879년이었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이 종두법이 실시가 된 거는 1899년이에요. 9년에 종두법이 실제 전국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여왔을 때 바로 보급이 됐던 건 아니었고, 대원군의 이제 세국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좀 많이 늦어졌다가 실제 종두법이 종두법 전국적 실행은 1899년 정도에 하게 되고요. 1885년 미국 선교사 알렌이죠. 궁중의료로 위촉이 됐고, 최초의 왕립병원인 광회원이 설립이 됐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고, 지금 어디예요? 세브란스 병원이 광회원이죠. 그래서 제중원이라는 드라마도 나왔었죠. 이 배경을 했었고요. 그건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1894년 고종 31년 1894년에 위생국이라는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보건행정기관이 설립이 돼요. 최초의 보건행정기관이죠. 근대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지만 근대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최초의 보건행정기관은 위생국 1894년이었고, 1894년에 위생국도 충북 쪽인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밑에 미음에 보시면은 1899년에 지방 종두 세칙이 공포가 됐죠. 그래서 이 종두가 우두 종두법이 전국적으로 실행이 됐다라는 거, 위생개혁 운동이 실학파에 의해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지석영이 우두법을 배워왔었고, 그런 내용들 보급이 됐고요. 뒤로 넘겨서 보시면 김옥균에 의해서 치도 양론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더러운 것을 없애면 전염병도 없앨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환경 청결 방법을 서양의 위생개혁 운동의 일종으로 보고 있죠. 종교와 보건은 뗄 수가 없어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보건의 전파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보건 의료가 주요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주요 목적은 선교죠. 선교의 한 방법으로 보건이나 교육 사업을 주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보건 활동이 전개가 됐고, 전도 사업, 교육 사업, 보건 사업 등이 주로 전개가 됐었죠. 보건의료기관, 먼저 세브란스 병원 보시면, 그래서 갑신정변과 그로 인해서 1885년 4월 광회원이 설립이 됐고요. 이 광회원이 제중원으로 개칭이 됐었고,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칭이 돼서 현재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존재하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변천을 보면 한국 정부에서 관리병원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죠. 1899년에 내부에서 관장하는 내부 병원이 설립이 됐었고요. 1900년에 이게 광제원으로 개칭이 됐고, 1907년에 광제원이 대한의원으로 창설이 되면서 통합이 됐고요. 이게 서울대학병원의 근간이 되고 있죠.
자, 넘어가서 일제강점기 보면은 일제강점기는 언제예요? 1910년부터 1945년이죠. 이 시기에 그 우리나라의 보건 행정은 경찰이 거의 담당을 했어요. 결국 보건을 위한 보건이 아닌 거죠. 어떤 통제를 위한 보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경찰국 내에 위생과가 신설이 됐었고 거기에서 보건을 담당했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보건,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한의사를 굉장히 좀 이제 격화시켰었어요. 그래서 한의사를 의생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의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지의사라는 제도가 이 시기에 생겨난 건데 이제 간단하게 교육만 하고서는 의사 대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의사의 보조 혹은 보조를 처음에 시키다가 나중에 대체까지 하게 했던 게 제도가 한지의사 제도였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미 군정시대 보시면은 1945년에 위생국이 설치가 됐었고 이어서 1945년 그 한 해에 보건후생국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에 보건후생부로 개칭이 되면서 이 보건행정기관이 유지가 됐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48년에 보건후생부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사회부, 산하에 노동국, 후생국, 부녀국, 주택국, 보건국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보건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었죠. 1949년 보건부로 다시 독립이 됐어요. 1실 3국의 직제를 가지고 보건부로 독립이 됐고 우리나라 앞 시간에 했던 거 WHO 가입 언제 했어요? 1949년 이었어요. 그래서 1949년에 보건부로 독립이 되고 그리고 WHO에도 가입이 됐다. 어디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서태평양 지역. 어디에 있어요? 본부가? 마닐라. 어느 나라? 필리핀. 그쵸?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게 바로 의료법의 모체가 되었고 1955년에는 보건부와 사회부가 다시 통합이 됐어요. 이 전에는 보건부가 독립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보건사회부로 개칭이 됐다가 1956년에는 보건소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제정이 되었다. 근데 실제 보건소가 설치, 운영이 된 거는 1962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건소가 설치 운영이 됐던 거는 1962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때는 인구 10만 명당 1개소의 보건소가 설치가 됐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로 예방보건 사업이라던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 사업을 했었죠. 1963년에 노동국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노동국이 노동청이 되면서 보건사회부의 외청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요 사이에 중요한 거 하나 더 넣으면은 1977년에 의료보험 제도가 최초로 실시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된 거는 나중에 사회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연도별로 쭉 여러분 공부하시게 될 건데 간단하게 여기에서 1977년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가 됐다. 1900 넘어가고 중간에 81년과 90년 사이에 하나만 더 넣어보면은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 그래서 의료보험인데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고 전국민 의료보험 이런 게 나오는 거는 맨 처음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하진 못했고요. 이 시기에는 이제 근로자들 중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그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 적용해줄 테니까 너네 의료보험료 국민에게 하면 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따로 뭘 하면서 앞으로 주택 복지를 해줄 테니까 우선 세금을 먼저 내세요 하면 내겠어요? 어떻게 믿어? 안 내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어때요? 큰 직장,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 77년도에 큰 회사들이에요. 그냥 월급에서 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농어촌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도시 주민 도시 지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결국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돼서 지금의 의료보험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1994년 12월 보건복지부로 개편이 됐어요. 우리 앞에서 뭐였어요? 보건사회부. 그래서 보건부와 사회부가 합쳐져 있었는데 1949년에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서 보건복지부로 개편이 됐고요. 2004년에 보건복지부 2실 3국의 직제를 가지고 있었고 2005년 넘어가면서 2008년 중요한 거 이 시기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건복지가족부 해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쳐졌었죠. 이렇게 직제가 크게 개편이 되고 그러면 사실 그 큰 기관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죠. 직원들이 뭐 인원이 감축이 될 수도 있고요. 조직이 완전히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큼직큼직하게 있었고 2010년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직제가 개편이 돼서 이 시기에는 사실 3국이었다가 2013년에 보건복지부 직제가 다시 개편되면서 사실 5국으로 개편이 됐죠. 여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쭉 봤고 보건복지부의 역사적 변천 그래서 결국은 근대 보건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을 쭉 보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 이후부터 조선 후기의 위생국이었다가 일제강점기의 위생과 그리고 미군정 시기에는 위생국, 보건후생국, 보건후생부 자,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사회부의 하나로 소속되어 있다가 보건부로 분리가 됐다.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이 됐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다시 현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역사적 변천 쭉 흐름 같은 경우도 한 2004년 정도에 전남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있어요. 여기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흐름은 좀 알고 계실 필요 있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주요 기관의 역사적 변천을 표로 그래서 정리를 해놨는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요거 정도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우리나라 보건행정 역사는 출제 비중이 낮고요. 출제가 돼도 거의 이 안에서 한 90% 이상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125페이지 세계 보건행정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 보건행정 역사는 제가 자료를 2장 보건행정 역사 추가 자료로 해서 하나를 더 드렸어요. 그래서 교재에도 물론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내용을 정리한 내용도 있고 또 약간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약간 섞여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 학습하시기 편하게 제가 새로 만든 교재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거기 거를 추가로 드렸으니까 우선 교재 기본에서 먼저 보고 제가 추가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대기 우리 보건행정 역사, 공중보건 역사와 마찬가지죠. 고대기, 중세기, 그리고 근세기, 근대기, 현대기로 넘어간다라는 거. 고대기가 기원전부터 500년까지였고요. 중세기는 500년에서 1500년 사이를 중세기라고 해서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근세기를 다른 말로 여명기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시기에는 주로 산업혁명이라던가 산업혁명이 있었고 르네상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과학이 발달. 여러분 제가 그냥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책 안 뒤지셔도 되고 제가 드린 자료에도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고대기, 중세기, 근세기, 근대기, 현대기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 시기적으로 그래서 쭉 그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대기 먼저 보시면은 500년까지 BC부터 500년까지 마술적 신화적 치료 시기죠. 그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에서 보시면 레이기, 성경에서 위생법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시대에는 급수, 배수 시설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시면 의사,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을 제시를 하고 있죠. 기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뒤로 넘겨서 그리스 보시면은 자 중요한 내용이 장기설이죠. 누가 주장을 했는지 그리스의 장기설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주장이 됐고요. 자, 장기설이라는 거 뭐냐? 나쁜 기운, 나쁜 공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질병에 걸린다. 결국 저 질병의 원인을 환경에 뒀다라는 거죠. 환경이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의 원인은 환경이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자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기뿐만 아니라 물도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목욕 그리고 뭐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학설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 시기에는 말라리아 감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사체액설이 있는데 장기설과 사체액설 모두 히포크라테스에 의한 질병 감염설이에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장기설, 나쁜 공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질병이 걸리는데 왜 걸리느냐? 나쁜 공기가 몸에 들어와서 인간의 사체액,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사체액의 균형을 깨트려서 질병에 걸린다라고 한 거예요. 결국 질병이라는 건 4개의 체액들이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4가지 체액들이 서로 적당한 비례를 이룰 때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자, 로마로 넘어오면은 이 장기설을 그대로 이어가요.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 사체액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 시기에서는 대규모적인 상수시설, 하수시설, 공동 목욕탕 이런 위생 시설의 흔적이 있죠. 여러분들 영화 그 폼페이 최후의 뭐죠? 아무튼 그거 보셨나요? 제가 사실 폼페이를 이제 가서 보고 왔었고 너무너무 되게 감동을 받아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근데 며칠 전에 영화 프로그램에서 그 제작 과정을 막 보여주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그 폼페이를 그대로 구현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pom페이는 그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도시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시설, 하수시설. 그래서 로마가 세계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했을 때 실제로 로마는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한 게 도로를 깔았어요. 도로를 쫙 깔아서 로마로 군대가 바로 올 수 있게끔 실제 그렇게 했고요. 그 두 번째로 한 게 상수시설과 하수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보건이죠. 그래서 상수, 하수시설, 목욕탕 시설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요. 갈렌,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그대로 이어서 발전을 시켰었고, 갈렌 혹은 갈레누스라고도 하는데 갈렌은 하이진, 위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었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로마 시대에는 전문 시설들이 있었어요. 다이아코니아라는 외래 치료를 하는 오늘날의 보건소나 병원 외래 진찰소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제노도키아는 병원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고, 중세기로 넘어오면 500년에서 1500년, 1000년에 걸친 시기를 중세기 혹은 또 암흑기라고도 표현하게 되죠. 암흑의 시대, 왜냐면 전염병이 만연하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랬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세기는 종교가 거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도원, 교회, 목회자, 수사 이런 사람들이 보통 종교와 보건행정을 같이 했었고요. 전염병 만연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염병, 천연두, 패스트, 나병, 결핵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우리 여기 고대기까지 봤는데 여러분 자료 제가 드린 걸로 좀 보실게요. 요거 2장 보건행정 역사 추가 자료를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자, 중세기 먼저 볼게요. 이번에 중세기 500년에서 1500년 유럽 문명의 암흑기, 종교 사상이 지배했고 모든 것이 성악설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었고요. 이 시기에 가장 유행했던 질병이 나병, 콜레라, 패스트, 결핵 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결핵이 여러분들 다 이제 폐결핵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핵은 모든 장기에 다 감염이 돼요. 결핵균이 뇌에도 걸리고 림프노드, 장결핵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런 결핵이고, 폐결핵으로 한정 짓는다면 그거는 산업혁명 이후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방직 공장 같은 데서 주로 걸렸기 때문에. 6세기에서 7세기 경에는 이제 모하메드, 코란의 경전이죠. 그래서 모하메드가 죽은 뒤에 그의 출생지인 메카로 성지 순례가 있었어요.
이게 뭐 성지순례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 간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콜레라가 대유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전염병의 대유행은 사람의 이동이에요. 사람이 이동하면서 그리고 많이 모여 있으면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됐고요. 13세기에 나병, 콜레라가 유행하게 되는데 6, 7세기에서 계속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어때요? 가장 큰 사건이 십자군 원정. 그래서 종교전쟁이죠. 십자군 원정이 있으면서 또 대규모의 인구들이 지역 간의 이동이 있으면서 나병, 콜레라가 유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나환자가 많이 나병이 뭐예요, 여러분? 그 한센병이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코도 떨어지고, 이게 이제 말초 신경이 다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통증이 없어요. 이게 코 떨어져 나가고, 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손도 떨어져 나가는데, 신경이 이제 그 감각을 갖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실제, 여기. 이 말단에. 근데 나환자들이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뭘 했냐면은 교회에서 나환자들은 출입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나환자들한테는 하얀색 옷을 입히고 방울을 달아요. 이 말은 뭘 한 거냐면은 접촉을 막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만나서 접촉하면 질병에 걸린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얀 옷을 입히고 방울을 달게 해요. 그리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나병의 전파율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 시기에. 접촉을 차단하면서 실제 16세기경 정도 됐을 때는 한센병이 거의 사라지기도 했었고요. 14세기에 패스트가 유행했던 거, 징기스칸의 유럽 정복에 의해서 또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패스트가 유행이 됐고, 15세기, 16세기로 넘어가면은 매독, 결핵 등이 유행하게 되죠. 그래서 15, 16세기로 넘어가면 뭐예요? 결국 매독, 결핵, 중세기에서 근세기로 좀 넘어가게 되죠. 중세기에는 방역의사, 빈민구제의사, 경찰의, 감정의들이 활동을 했었고요. 불결물 제거법이라던가 급수법, 식품청결법, 건축위생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우리 중세기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 검역제도죠. 패스트가 대유행했던 14세기죠. 1300년대에 패스트가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뭘 했어요? 패스트 유행하는 지역을 갔다가 온 여행자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은 항구에서 어느 지역에다 가둬두죠. 못 나오게. 그래서 얼마 동안 40일 동안 가둬놔요. 40일 동안 병에 걸리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를 다른 말로 흑사병이라고도 하죠. 얼굴이 까매져서 흑사병인데, 여러분 왜 그 유럽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재채기하면 갓블레스 유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시기에 이제 패스트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기침을 하면,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면은 패스트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제 너도 죽는 거구나 해서 신의 은총이 있기를 이렇게 빌어줬던 게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검역이 이 시기에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쿼런틴 40일이라는 의미에서 검역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1838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검역법이 제정이 됐고요. 검역소가 설치가 됐다라는 거, 중세시대에서 가장 잘 거론이 되는 내용이죠. 자, 보건의료와 관련된 거 보면은 이 시기에는 그래서 오늘날 같은 보건 조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염병 예방 그리고 환경위생 감시를 위해서 행정기구가 설치가 됐었고요. 길드라는 게 있었는데, 많은 도시에서 전염병 예방 그리고 환경위생 감시, 위생관계 업무를 수행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길드라고 했었고요. 진료시설이 있었죠. 그래서 병원이 설립되긴 했지만 한 요양소 정도, 그리고 주로 교회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아픈 사람들을 그냥 요양하는 정도로 뒀었다. 중세 후기로 넘어가면은 이 길드가 병원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을 건설하면서 병원의 관리도 생기고 그 성직자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시기이기도 해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갈게요. 근세기, 여명기, 요람기라고도 하고요. 이 근세기는 500년에서 1850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세계 역사에서 가장 활발했고 뭔가 부흥이 있었던 시기죠.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문의의 부흥 르네상스죠. 1453년, 뭐 정확한 연도로 끊을 수는 없지만 이 시기 이쯤 1600년 정도로 해서 근대 과학 기술의 태동이 있었죠. 그래서 예술, 미술, 과학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중세 시대는 어때? 신이 중심이었다라면 이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면은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프랑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1700년대에서 1830년까지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연소자,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죠. 결국 이게 다 맞물리는 게 근대 과학기술이 르네상스에서 태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견들이 가능했어요. 의학이든 뭐 과학이든 발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의학적,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시골에서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이 그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위생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소자, 근로자, 인력들이 투입이 됐고 그들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력이 부족해지네.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공중보건의 사상이 싹트게 되는 역사적 흐름이 쭉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건강,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과 함께 공중보건 사상이 싹터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공중보건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인력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건강, 보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깨어지면서 이제 보건, 공중보건에 대한 사상이 싹트게 됐죠. 질병 양상의 변화도 있었어요. 주로 나병 같은 질병은 줄고 전염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발진, 티푸스, 성홍열, 수두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업적들을 보시면 먼저 이 안센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최초의 현미경을 발견한 사람인데 한 배율이 9배 정도?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실제 미생물을 관찰할 만큼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최초라는데 의미가 있고요. 존 그란트 인구의 출생 사망을 수량적으로 분석하면서 최초의 보건 통계를 실시했던 사람이 존 그란트. 그리고 프라카스트로 이탈리아 사람이죠. 전염병 그 치료에 대한 저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저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전염병은 전파력과 증식력을 가진 작은 전염성 물질이에요. 물질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본 적은 없어요. 아직 실제 눈으로 보이진 못했지만 뭔가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게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베살리우스 해부학 교재를 집필했던 사람이고, 하베이 같은 경우는 동물에서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혈액 순환을 발견을 했어요. 자, 중요한 사람 레베누크죠. 레베누크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70배율 정도 되는 현미경을 발견한 사람이었고요. 자, 현미경을 최초로 발견하면서 실제 프라카스트로가 얘기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공중보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시청 수의였어요. 근데 그냥 이런 게 재밌어서 혼자 열심히 만들고 그냥 이것도 갖다 보고 저것도 갖다 보고, 그래서 지나가다 빗물, 하수물, 그다음에 그 뭐든지 자기 정액도 관찰해서 정자도 그렸어요. 실제로 자기 정액도 관찰했었고 보이는 족족 다 그냥 그렸어요. 그림을 열심히 그린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실 그 의학회 가입이 되죠. 그 왕립과학회에 가입이 되면서 과학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진 않고 그냥 계속 보고 그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 양성이 안 됐죠. 안타깝게도. 자, 레베누크, 그래서 현미경 최초로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를 확인했고요. 라마찌니 이탈리아에서 직업병에 관한 저서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산업보건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이 라마찌니 같은 경우는 이 직업병에서 도금공이라던가 인쇄공 혹은 광부 이런 54가지 직종의 근로자와 관련된 산업재해 관련된 저서를 발표를 했었던 사람이다. J.P. 프랭크는 의사경찰 체계라는 12권의 저서를 발간했는데 공중보건학 최초의 저서예요. 그래서 이 저서 안에는 신체위생, 정신위생, 그리고 국민의 보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저서에서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라고 보건학 저서를 발간을 했죠. 제너 우드 종두법을 개발했고요. 1798년
에드윈 체딕, 자, 1800년대인데 열병 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어요. 피버 리포트. 왜냐? 자꾸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공장 노동자들에게 자꾸 열이 나면서 쓰러지거나 아픈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조사를 해서 피버 리포트를 발표를 했고요.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그거에 근거해서 공중위생감독 및 위생조사를 위한 보건정책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돼요. 런던에, 영국에서. 그게 설치가 돼서 거기에서 다시 영국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이게 노동자들의 위생상태에 큰 문제가 있구나, 개선해야겠구나. 그래서 설치된 게 1848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고요. 공중보건국과 지방보건국이 설치가 됐죠. 역사적 사건이죠. 자, 그 뒤에는 필리핀네 프랑스 사람이고요.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 정신병 환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슈터 같은 경우는 미국 보건 분야에서 미국 보건 분야 지침서라고 불려지는 매사추세츠 위생위원회 보고서를 작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 중에는 그냥 보기로 한번 출제되고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있게 출제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출제가 자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필요는 있고요. 역사적 흐름을 쭉 보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추가로 또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우리 근세기를 좀 봤죠? 근세기를 봤는데, 우리가 중세기, 근세기, 근대기 이렇게 쭉 흐름 중에서 그 근세기를 중상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그리고 산업혁명과 위생개혁운동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해요. 이 근거는 뭐냐면, 르네상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좀 이제 흐름을 보게 되고요. 1500년부터 한 760년 정도까지를 중상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이후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 가장 무서운 질병인 매독이 유행했던 시기였고요. 17세기 초에는 그 불황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새롭게 나타난 질병이 구루병이에요. 그리고 15세기에서 17세기에는 장기간으로 항해를 하면서 발생했던 것들이 괴혈병, 라마찌니의 산업보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구루병, 괴혈병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은 구루병, 괴혈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어때?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같이 비슷한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전염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불황이 심해지니까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구루병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 괴혈병 같은 경우는 뭐가 부족해서 생겨요? 비타민 C. 그러면은 항해하는 선원들, 장기간 항해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씩 바다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신선한 과일, 야채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린 육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로 먹다 보니까 항해를 하다 보는데 자꾸 사람들이 어느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다른 지나가는 배가 그 배를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 있어요. 뭔가 무서운 전염병이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는 뭐였어요? 전염병이 아니라 비타민C 부족이었고, 실제 이 비타민C 부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한 영국의 그 왕립 의사가 주장을 해요.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 그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주지 않아서 생긴 거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선원들이 대륙을 발견하는 목적도 있지만 약간 이제 국가 정벌 이런 것도 있었죠. 서로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선원들에게, 군인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주면 이게 줄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야채값, 과일값이 너무 비쌌고 선원들, 군인들의 그 인건비는 더 쌌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대체하지 뭐 했는데 막상 배에 나가면 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위층들 같은 경우 어때요? 신선한 거 이렇게 싸서 먹는데 이제 하급 직원들은 못 먹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죠. 그래서 중상주의 시대에 좀 중요한 질병들로 보는 게 구루병, 괴혈병 정도고요.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산업혁명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에 필리핀 넬의 정신병자 해방과 관련된 정신보건의 창시자죠. 있었고요. 환경위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다. 18세기 후반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독일에서는 의사경찰 개념 이후에 국민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정책을 만들게 됐고 1798년 제너 우드 종두법 실시가 됐죠. 산업혁명과 위생개혁운동, 그래서 산업혁명이 막 이렇게 활성화된 이후에 보니까 노동자 위생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 시기에도 콜레라, 황열 등이 유행했었다라는 것 정도 보셨고요. 자, 이어서 황립기 혹은 우리가 황립기를 근대기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근대기를 황립기라고 하고 그 이외에 현대기를 발전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황립기, 발전기 이거로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왠지 발전한 다음에 확립할 것 같은 그런 착각? 확립이 되고 나서 그 확립된 것 기반 위에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대기가 확립기이고요. 그리고 현대기를 발전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확립기는 1850년에서 1900년 미생물 병인론기, 세균 학설기라고도 하고요. 근대기라고 하죠. 시기적인 특성을 보면은 세균학, 면역학 이런 분야가 많은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이 안에서 예방의학에 대한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죠. 공중보건학적 업적 가장 큰 내용들을 보면 존 스노우에 의해서 콜레라 역학조사가 실시가 됐다. 전염병 감염설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 같다라는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이 존 스노우의 콜레라 역학조사가 그래서 최초의 기술 역학이라고도 하죠. 자, 윌리엄 레스본 영국 리버풀시에서 최초의 방문 보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보건소 제도의 시효가 됐고요. 패튼 쿠퍼는 독일에서 뮌헨 대학의 최초로 위생학 강좌를 개설을 했죠. 실험 위생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파스테르 프랑스죠. 근대의학의 창시자라고도 하고요. 특정 병인론자. 미생물 병인론. 그래서 이 파스테르는 탄저균, 닭콜레라균을 발견을 했고 광견병 항혈청을 개발을 했었고요. 저온살균법을 개발을 했다. 코후 독일 사람이고 파상풍균, 결핵균, 콜레라균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파스테르와 코우는 어떻게 같은 시기였죠. 그래서 이 유럽 내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두 정말 거장의 그 과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균들을 경쟁적으로 발견을 해내면서 이런 의학계에 굉장히 역사적 획을 그었고 코후가 콜레라균을 발견을 했어요. 1883년에 1882년 결핵균 발견, 1883년에 콜레라균을 발견을 하면서 노벨 생물의학상까지 수상하게 됐죠.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의 근로자 질병보호법을 제정을 했던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까지 확립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기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현대기는 1900년 이후죠. 그래서 시기적인 특성을 보면은 현대기 혹은 발전기라고 하고 현대의학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근대 보건도 발전됐죠. 그래서 근대기에 먼저 의학, 보건이 확립이 됐고 현대기 와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기에 보건소 제도, 국제보건기구가 발족이 되기 시작했고요. 사회보장제도도 발전했고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대두됐죠. 공중보건학적 제도의 변천을 보면은 1911년에 영국에서는 국민보험법이 제정이 됐고요. 19년에 보건국에서 보건부로 더 승격이 됐고 1920년 미국 윈슬로우라는 교수가 공중보건의 정의를 발표를 했죠. 우리 공중보건학 그리고 보건행정에서 이 정의는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1935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돼요. 최초의 사회보장법.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최초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은 주로 독일에서 먼저 됐는데 단독법으로 사회보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단독법으로는 미국이 세계 최초였어요. 근데 참 사회보장은 잘 안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1948년 영국은 NHS (National Health Service라는 전국 국민 보건 서비스 제도가 실시가 됐죠. 지금의 보건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요. 4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발족했고 1972년 스웨덴에서 인간환경회의가 있었어요. 의제가 The Only One Earth, 그래서 하나뿐인 지구죠. 지구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인간환경선언을 하게 됐고요. 1973년 국제연합환경계획인 UNEP이 설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72년에 있었던 국제인간환경회의에 의해서 그 다음 해에 UNEP이 설치가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우리 10장에서 환경보건할 때 다시 다 할 내용들이에요. 1978년 WHO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타 지역에서 회의를 했죠. 알마타 회의라고 하고요. 알마타 선언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대두된 게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게 대두가 됐고 1986년에는 제1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오타와 헌장이 선포가 됐죠. 1992년에 유넵은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환경정상회담을 개최해요. 그래서 리우 환경 선언을 했고 이 당시 의제가 아젠다 21을 채택을 하면서 또 그 환경 선언이 이루어졌던 것. 여기까지 해서 현대기까지의 내용을 좀 쭉 훑어서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